성취자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엄청나게 비싸고 복잡한 최첨단 스마트폰을 하나 딱 샀어요. 네, 아주 설레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를 펼쳐보니까, 어? 반도체나 운영체제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설명은 단 한 줄도 없는 거예요. 오, 그럼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냥 막 이 스마트폰의 네모난 화면은 넓은 땅을 상징하고 둥근 버튼은 태양을 상징하며 음양오행의 조화로 작동합니다. 약간 이런 식의 시적인 철학 이야기만 잔뜩 적혀 있는 거죠. 아, 그거 정말 황당하겠는데요.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정말 어이가 없겠죠. 그런데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무려 500년 넘게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한글의 창제 원리가 바로 이 가짜 설명서와 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 아주 적절하고 뼈 있는 비유네요. 우리는 사실 학창 시절 내내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해례본을 바탕으로 한글을 배웠잖아요. 네네, 저도 달달 외웠거든요. 그렇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흉내내서 그렸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 그러니까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맞아요. 그게 상형설이랑 천인지 사상이죠. 네, 이 우아하고 로맨틱한 유교적 서사가 뭐랄까 너무 완벽해 보여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박노부님의 글,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강상원 박사님의 실담학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청취자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글을 해체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던 해례본이 한글의 진짜 작동 원리를 덮어버린 포장지에 불과하다면 진짜 설계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자료는 그 해답이 바로 신숙주가 찬술한 동국정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국정운이요? 네, 더 나아가서 한글이 단순히 조선시대의 천재 한두 명이 뚝딱 발명해낸 고립된 문자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즉 실담어 의문학의 정수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주 고도의 과학적 시스템이라는 도발적인 가설을 제시하고 있죠. 산스크리트어요? 와, 진짜 스페일이 확 커지는데 일단 이 가설을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시 조선의 학술적 상황, 그러니까 정확히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주류 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갈등이요? 위인전 보면 세종대왕이랑 집현전 학자들이 되게 사이좋게 연구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사실 좀 다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불같이 화를 내신 일화가 자료에 등장해요. 하필이면 중국의 홍무정은 36.5에 헤매고 있느냐 막 이러시면서 말이죠.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홍무정은 36정오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왜 세종은 그걸 그토록 싫어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홍무정오는 명나라 때 편찬된 일종의 중국어 표준 발음 서정 같은 거예요. 그 책에는 소리를 36개의 초기 자음, 즉 자모로 분류하거든요. 아, 중국어의 발음 기준이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중국어와 우리말은 발성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언어라는 점입니다. 중국어는 단음절의 성조가 중심이 되는 언어지만 우리말은 교차어로서 훨씬 다양한 소리의 스펙트럼과 변형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찰박찰박, 철복철복 이런 소리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집현전 학자들은 이 명나라의 36자모라는 좁고 낡은 틀 안에다가 전혀 성질이 다른 우리말의 소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약간 알파벳 26자만 가지고 한국어 발음을 다 표기하겠다고 끙끙대고 있는 신하들을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맥도날드를 마이지당나오라고 밖에 발음 못하는 중국식 시스템에 우리말을 가두려 했으니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터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요. 세종이 정인지를 비롯한 학자들에게 아주 매섭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칠음사성의 원리를 아느냐라고요. 칠음사성이요? 네. 이 칠음사성이라는 건 중국의 전통 방식이 아니라 저 멀리 서역, 즉 인도 쪽에서 기원한 칠음지원이라는 아주 고도의 과학적 의문 체계를 말하거든요. 인도 쪽 체계요? 그게 어떻게 다른데요? 소리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이렇게 어금니 소리부터 목구멍 소리까지 7가지 좋은 위치로 명확하게 모듈화시킨 시스템이죠. 잠깐만요. 그 칠음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달달 외웠던 설순치후 그 분류 체계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한글의 뼈대가 되는 분류죠.
그런데 강상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정인지를 비롯한 당시 유학자들은 이 서역에 고도화된 의문학적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아예 몰랐다고요? 네, 그들은 문자를 만드는 진짜 과학, 그러니까 소리의 주파수라던가 조음기관의 역학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왕의 명으로 어떻게든 해설서인 헤레본을 써내야 했잖아요. 보고서는 올려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서방의 과학적 원리를 싹 감추고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그럴듯한 유교의 근간, 즉 음양오행과 천인지 사상으로 문자의 원리를 분식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처음 제 스마트폰 비유처럼 진짜 반도체 회로도를 볼 줄 모르니까 이 칩은 음양의 조화로 전기가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서를 뭉뚱그려 써버렸다는 거네요. 네, 이 자료의 분석대로라면 정확히 그런 상황인 거죠. 와, 그렇다면 당연히 꼬리를 무는 질문이 생깁니다. 당대 최고의 두뇌 집단이라는 지편전 학자들도 올랐다면 대체 그 복잡한 서방의 의문학 설계도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가져와서 한글을 조립한 겁니까? 세종 혼자서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없었을 텐데요. 여기서 바로 이 거대한 역사적 프로젝트의 진짜 실무를 담당했던 숨은 두 명의 주역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숙주와 신미대사입니다. 신숙주요? 그 역사 시간에 배우는 사육신, 생육신 할 때 그 신숙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숙주의 역할은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가 20대 젊은 나이에 무려 6에서 7년 동안 중국을 13번이나 왕래하거든요. 13번이요? 와,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데. 그렇죠. 겉으로는 당시 요동에 유배와 있던 명나라 의문학자 황찬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의 진짜 중요한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끝에 남송시대의 대학자 정초가 편찬한 통지라는 방대한 백과사전적 문헌을 조선으로 들여온 겁니다. 말 타고 배 타고 그 먼 거리를 13번이나 갔다는 건 이건 단순한 하구열을 넘어서 왕의 아주 강력한 밀명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도대체 그 통지라는 책 안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그렇게 집착한 겁니까? 그 책 안에 바로 훈민정음 창제의 완벽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칠음서와 육설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헌들이 바로 서역의 실담어, 즉 산스크리트어에서 기원한 칠음서성의 원리를 낱낱이 담고 있는 아주 핵심 자료들이거든요. 중국식 한자음 체계가 아니라 아예 서역의 의문학을 직접 수입해온 최고 공로자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동국정운의 서문을 보면요. 신숙주가 세종의 직접적인 재가를 받아가며 하나하나의 잣대를 확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와, 주류 지편전 학자들이 성리학 타령을 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왕과 진짜 뜻을 맞춘 메인 엔지니어는 신숙주였던 거군요. 그럼 신미대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해각존자 신미대사는 당시 조선에서 한자는 물론이고 범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에까지 완벽하게 정통했던 당대 최고의 다국어 전문가였습니다. 스님이셨으니까 불경 때문에 범어를 잘하셨겠네요. 그렇죠. 신숙주가 통지를 통해서 의문학적인 하드웨어의 구조를 짜왔다면 신미대사는 그 구조 안에 들어갈 소리의 뿌리, 즉 이 문자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언어적 뿌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어원적 토대를 구축하며 세종을 보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만남이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숙주와 신미대사가 서역의 선진적인 의문학을 들여와서 한글의 체계를 잡았다는 훌륭한 재발견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바로 한글의 모양, 즉 디자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저는 여전히 기역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떠서 그렸다는 그 상형설을 굳게 믿고 싶거든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도 쉬우니까요. 맞아요. 그게 훨씬 그럴듯하잖아요. 바로 그 직관적이고 쉬운 설명이 헤레본의 상형방고전, 즉 옛 글자를 모방해 발음기관을 그렸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강상원 박사의 연구는 이 대목에서 학계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아까 신숙주가 가져온 통지라는 책에 육설약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암에 기일성문도라는 아주 놀라운 산스크리트 기하학 원리가 도표로 존재합니다.
이 자료는 한글 자음들이 발음기관의 생김새를 그냥 어설프게 스케치한 게 아니라 이 고대 기하학의 엄밀한 수학적 획긋기 규칙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분석하거든요. 잠깐만요. 발음 기관을 그린 게 아니라 수학적 기하학으로 글자를 만들었다고요? 그게 음운학이랑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소리를 내는 거랑 도형을 그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여기서 동양의 고대 기하학이 문자를 대하는 방식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 모양을 스케치하는 게 아니에요. 기일성문도의 규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역, 즉 어금내 소리는 직선 하나를 꺾어서 만든다는 절이위의 규칙을 따릅니다. 아, 선을 한번 꺾는다? 네, 그리고 니은 같은 혓소리는 그 획을 굴리거나 반전시켜서 위치를 바꾸는 전위의 원리죠. 오, 굴려서 모양을 바꾼다. 그리고 시옷 같은 이소리는 바르게 꺾어서 대칭을 이루는 정절위입니다. 그럼 미음은요? 솔직히 네모난 입술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왜 입술 소리를 정사각형으로 만든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상형설의 맹점이죠. 기일성문도에서 미음은 방즉위구라는 규칙을 따릅니다. 방즉위구요? 네, 즉 선을 닫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입이 완전히 닫히는 그 구조적인 폐쇄성을 기하학적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단순히 입술 모양을 스케치한 시각적 모방이 아니라 소리가 닫히고 열리는 물리적 구조 자체를 기하학적 기호로 코딩한 것에 가깝다는 거죠. 와, 진짜 이건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혀 모양이 기역 같네? 하고 그린 게 아니라 소리의 속성을 기하학적 기호로 체계화한 도면이 이미 통지에 있었고 그걸 한글 디자인에 딱 적용했다는 거군요. 네, 자료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음은 어떻습니까? 모음이야말로 유교 철학의 꽃 아닙니까? 하늘을 뜻하는 둥근 점 아래야, 사람을 뜻하는 서 있는 선, 그리고 땅을 뜻하는 누운 선. 이건 진짜 천인지 사상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그 기일성문도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우아한 천인지 사상 역시 철저히 팩트체크를 당하게 됩니다. 팩트체크요? 설마 모음도 기하학인가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기호 역시 산스크리트 기하학의 기초 조형 요소들입니다. 둥근 점, 즉 아래아는 하늘이 아니라 기둥이나 중심점을 뜻하는 기하학 용어 주에서 왔고요. 기둥이요? 네, 그리고 서 있는 선은 사람이 아니라 수직선 자체를 의미하는 곤입니다. 누운 선은 땅이 아니라 저울 대나 수평선을 뜻하는 형이라는 용어고요. 세상에 점, 수직선, 수평선이라니. 완전 뼛속까지 이과적인 발상이네요. 그렇죠. 기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점, 수직선, 수평선을 가져와서 모음의 뼈대를 세운 건데 정인지는 이 건조한 기하학적 실체를 숨기고 그 위에 하늘, 땅, 사람이라는 유교적 상징을 예쁘게 덧칠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과생이 만든 완벽한 설계도를 문과생이 철학적으로 포장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하하, 네. 아주 재미있는 요약이네요. 그런데 굳이 기존에 쓰던 중국식 한자를 놔두고 왜 세종과 신숙주는 이런 복잡한 기하학적 기호 체계를 도입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하학적 기호들이야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압도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자는 뜻글자라 글자 하나하나를 통째로 다 외워야 하는 거대한 블록이잖아요. 그렇죠. 한자는 진짜 외울 게 산더미죠. 반면에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된 버머족 문자인 아부기다 계열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음, 즉 채음과 모음, 즉 마다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등운학적 체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레고 블록 같은 겁니다. 아하, 자음이라는 레고 조각이란 모음이라는 레고 조각을 수학적 규칙에 따라 착착 조립하면 무한대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현대 언어학적인 모듈화 시스템인 거죠. 와, 15세기에 이미 이런 고도의 분절 우물론적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시각적인 기하학 문자로 구현해냈다니 이것이 한글이 세계 문자사에서 기적이라고 불리는 진짜 과학적 이유네요. 네, 정말 대단한 통찰력과 실행력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해례번에 가려져 있던 한글의 진짜 과학적 기원, 즉 서역 음운학과 기하학의 도입이라는 점은 아주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하지만 청취자님들 중에는 저처럼 여전히 좀 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오늘 자료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데요. 세종대왕이 산스크리트어 시스템을 가져온 이유가 단지 그게 우수한 레고 블록이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말의 뿌리가 산스크리터, 즉 실담어와 같기 때문이라는 주장 말입니다.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강상원 박사 연구에 가장 거시적이고 충격적인 가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딴지를 좀 거려야겠습니다. 주류 언어학에서는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이나 고리보로 분류하잖아요. 반면에 산스크리트어는 영어 등과 같은 인도 유럽어족이고요. 그렇죠. 완전히 계통이 다르다고 보죠. 그러니까 불교가 전래되면서 종교적인 단어 몇 개가 차용된 수준이라면 몰라도 우리말의 기원 자체가 고대 인도 왕족의 언어와 같다는 건 너무 엄청난 비약 아닙니까? 증거가 있나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주류학계 시각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주장이니까요. 하지만 강상원 박사의 연구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사료와 의문학적 대조들과를 제시합니다. 어떤 사료인가요? 먼저 중국의 정통 사서 중 하나인 북사의 기록을 근거로 둡니다. 거기에 백제인들이 쓰던 말이 원래 생리국의 언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리국이요? 그게 어딘데요? 여기서 생리국은 사키아국, 즉 석가모니가 태어난 석가족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언어가 실담어, 즉 범어와 닿아 있다는 문헌적 기록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에 백제 사람들이 부처님의 언어를 썼다는 기록이 중국 정사에 있다고요? 그건 진짜 좀 놀랍네요. 그래도 여전히 언어학적인 증거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 박사는 신숙주의 동국정원을 다시 꺼내듭니다. 우리는 동국정원을 단순히 당시 한자 발음을 바로잡기 위한 사전 정도로만 알았잖아요. 네, 발음 기호 적어놓은 책 아닌가요?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책은 단순한 운서가 아닙니다. 한자의 음과 뜻 속에 숨어있는 산스크리트어의 발음과 의미를 박아넣은 실질적인 동서 언어의 어원 해설서라는 겁니다. 어원 해설서요? 네, 고대 인도 계급 사회에서 왕족과 귀족들이 쓰던 언어를 크샤트리아라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왕족의 언어 체계가 오늘날 우리말의 기저, 특히 각 지방의 사투리들과 놀라울 정도로 형태적, 의미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구수한 사투리가 고대 인도 왕족 언어와 비슷하다고요? 도대체 어떤 단어들이 그렇다는 겁니까? 대표적인 예가 생명의 근원이나 중심을 뜻하는 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박혁것의 신화에도 등장하고 우리가 어떤 것의 핵심을 뜻할 때 알맹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 알이요. 이 알이라는 우리말의 발음과 의미가 산스크리트어에서 생명의 근원이나 퇴초를 뜻하는 고는이라는 핵심 어휘와 맞닿아 있다는 식의 대조입니다. 이 자료는 동국정원의 주석들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고대 실담어와 우리말 어휘가 단순한 우연이나 차용을 넘어서 완벽한 일체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가설대로라면 세종대왕과 신숙주, 신미대사는 남의 나라의 좋은 시스템을 그냥 막 베껴온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잃어버린 우리말의 가장 오래된 진짜 뿌리, 그 실담어의 좋은 원리와 뼈대를 찾아내서 그것을 한글이라는 기하학적 도면으로 완벽하게 복원해냈다는 이야기네요. 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발명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언어적 DNA를 해독해낸 위대한 고고학자이기도 한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비록 이 가설이 아직 주류 학계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정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왜 이 연구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학술적 의의가 명확해집니다. 학술적 의의를 좀 짚어주시죠. 강상원 박사의 실담학 연구는 한글을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발명품이라는 고립된 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대신 한글이 인류 최고 문명인 산스크리트 의문학을 완벽하게 계승하고 진화시킨 과학적 분절 문자 체계임을 증명해내려 했죠. 아하, 고립된 문자가 아니다. 네. 이는 나아가 한민족의 언어적 기원과 문명사적 위상을 완전히 재정립해보려는 거대한 학술적 도전이라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해보니까 정말 머릿속이 좀 얼얼합니다. 헤레본의 천인지 사상은 철학적 포정지였고 한글의 진짜 작동 원리는 동국정원과 통지에 담긴 서역의 칠음사성 그리고 산스크리트 기하학인 길성문도에 있었다는 사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말의 뼈대가 고대 실담어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 도발적인 가설까지 말이죠. 오늘 탐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뭘까요? 한글은 시적인 영감으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고도의 수학과 의문학이 결합된 결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정인지의 해례본은 당시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맞춰 이 과학을 포장했지만 신숙주와 신미대사라는 숨은 주역들은 세계의 언어학적 지식을 통합하여 이 위대한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숨은 엔지니어들이 있었군요. 네, 진정한 알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오늘 다룬 이 새로운 시각이 한글의 위대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깊고 거대한 과학적 뿌리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00번 동감합니다. 예쁜 홍보책자 대신 진짜 천재적인 반도체 회로도를 보게 된 기분이에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이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이 학창시절부터 굳게 믿어오셨던 상식이 아주 신선한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의 일상을 흔들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제시한 가설에 따르면 우리 언어의 뿌리는 저 멀리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명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 저녁 청취자님이 가족들과 무심코 나누는 대화 속에 혹은 고향 친구와 쓰는 그 투박한 사투리 속에 아직 우리가 해독하지 못한 고대 실담어의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오늘 밤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평범한 단어들의 진짜 고향이 어디일지 그 수천 년의 장대한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